안녕하세요. 잠자리에서 듣는 옛 이야기 밤동아 TV입니다. 도저히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보고 짐승만도 못하다라는 말을 하곤 하지요. 그런데 그런 짐승에게조차 꾸짖음을 듣게 된다면 어떨까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 중 호랑이의 질책이라는 이야기는 조선시대 실학자이자 소설가였던 연암 박지원이 쓴 한문소설 호지를 각색한 이야기랍니다. 실학자인 박지원이 이야기 속 호랑이의 눈을 빌려 인간 세상, 특히 양반들의 거짓된 모습을 매섭게 비판하고 풍자하는 것이 흥미진진하답니다. 이 이야기를 비롯하여 오늘 준비한 옛 이야기도 1시간 동안 재미있게 들으시고 편안한 휴식 취하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충신. 박문수가 어영대장이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당시 조선은 노론파와 소론파로 갈리어 당파 싸움이 끊이지 않았지요. 그때 노론파의 거두이며 영의정을 지낸 조관빈이 영모에 걸려 옥에 갇히는 사건이 일어났답니다. 노론파의 거두인 조관빈이 옥에 갇히자 박문수가 소속된 소론파에서는 잔치라도 열듯이 웃음이 멈추지 않았답니다. 마침내 조관빈의 신문이 있는 날 영조 임금이 어명을 내렸지요. 나라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백성들을 기만하였으니 중벌을 내림이 마땅하다. 하지만 전날의 공이 크므로 사약을 내리지는 않을 것이니 이 점을 각별히 유념하기 바란다. 조관비는 살아난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하며 황공하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조아렸어요. 그때였어요. 가만히 서 있던 박문수가 갑자기 무릎을 꿇고 아뢰었어요. 상감마마, 일찍이 조관비는 전하의 뜻을 받들어 많은 공을 세웠습니다. 그 공이 결코 적지 않습니다. 또한 조관빈이 영모를 깨하였다고는 하나 그것은 하나의 추정에 불과할 뿐 마땅한 증거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전하께서는 이 점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떠도는 유언비어만 듣고 큰 공이 있는 신하를 벌 주신다면 향후 누가 전하의 성질을 따르겠나이까. 그 말을 들은 영조 임금이 크게 웃으며 박문수에게 말하였어요. 어영대장은 들어라. 예, 전하. 그대는 어찌하여 평소에 그렇게 미워하는 노론파의 조관빈을 구해주려 하는가? 영조 임금의 질문에 박문수가 고개를 조아리며 대답하였지요. 전하, 조관빈이 사사로이는 견원지간이라 할 수 있으나 큰 제목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 사사로운 원한을 앞세워 큰 나무를 베어버린다면 그것은 전하께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라를 망치는 길이 될 것이옵니다. 그렇다면 어영대장은 조관빈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말해보거라. 박문수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자신이 생각했던 바를 당당하게 말하였어요. 소신의 생각으로는 마땅히 조관빈을 옥사에서 풀어준 후 무죄 방면하심이 옳은 줄 아옵니다. 하하하하. 당파 싸움에 흔들리지 않고 나라를 걱정하는 어영대장이야말로 진정한 충신이다. 내 마땅히 어영대장의 뜻에 따를 것이다.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전하. 영조 임금의 호탕한 웃음소리를 들은 노론파와 소론파는 모두 부끄러운 듯 얼굴을 붉힌 채 고개를 숙였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조관빈의 형이 노환으로 세상을 떠나자 박문수가 조문을 갔답니다. 뭐라고? 그자가 왜 여길 온단 말이냐?
전날 은혜를 조금 입혔다고 호개를 부리는 건가? 나는 그 자를 만나지 않겠다. 조간비는 병을 빙자하여 박문수를 만나주지 않았답니다. 하지만 박문수는 아랑곳하지 않고 고인의 영전에 나아가 크게 곡을 하고 나서 일어섰지요. 그때였어요. 아니, 박문수가 앞에 놓여있던 관을 보고 크게 놀랐어요. 그리곤 옆에 있던 하인에게 말하였지요. 어서 가서 도끼를 가져오너라. 도끼를 말입니까요? 그래, 빨리 도끼를 가져오지 못할까? 박문수의 시퍼런 서슬에 놀란 하인이 불이 나게 달려가 도끼를 가져왔어요. 박문수는 도끼를 받자마자 누가 말릴 겨를도 없이 관을 내리쳤지요. 쾅! 커다란 도끼 소리와 함께 관이 보기 좋게 두 쪽으로 갈라졌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지요? 벌어진 관 사이에 쇠 조각이 깊숙이 박혀 있는 게 아니겠어요. 참으로 큰일 날 뻔했도다. 이 쇠 조각 때문에 고인이 편히 잠들지 못할 뻔하지 않았는가. 박문수가 밖으로 나가자 이 일을 전해들은 조관빈이 자리에서 일어나 급히 뛰어나왔어요. 영대장, 나의 무례를 용서해 주게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박문수는 조금의 언짢은 기색도 하지 않은 채 호탕하게 웃었지요. 이 일을 전해들은 많은 사람들은 과연 박문수로구나 하며 오래도록 감탄했답니다. 장사꾼의 들기름 항아리. 옛날 어느 마을에 장사꾼이 살았답니다. 장사꾼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모았지요. 어느 날 밤 장사꾼은 꿈을 꾸었어요. 꿈에 머리가 하얗고 수염이 긴 할아버지가 나타났어요. 장사꾼아, 너는 지금까지 돈 버는 일만 열심히 하였구나. 그러나 몸과 마음을 닦는 일에는 노력을 한 적이 없으니. 할아버지는 시무룩한 표정으로 장사꾼을 바라보았답니다. 꿈에서 깬 장사꾼은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몸과 마음을 닦는 일이라. 이튿날 장사꾼은 가게를 팔았답니다. 지금까지 모아놓은 돈과 가게 판 돈을 합쳐보니 3,000냥이나 되었지요. 이 돈이면 몸과 마음을 닦기에는 너무 많은 돈이지. 장사꾼은 꼭 필요한 돈 500냥만 가지고 가고 2,500냥은 남겨놓기로 하였답니다. 이 돈을 누구한테 맡기고 가야 할까? 장사꾼은 항아리에 2,500냥을 넣고 들기름을 부었답니다. 들기름 항아리를 지게에 싣고 친구를 찾아갔지요. 여보게, 내가 지금 먼 길을 가야 하는데 돌아올 때까지 이 항아리를 좀 맡아주게. 항아리를 맡아주는 거야 문제가 없지만 그 안에 뭐가 들었는가? 들기름이 들었다네. 장사꾼은 친구에게 돈이 든 들기름 항아리를 맡기고 떠났답니다. 산과 들로 다니며 아름다운 경치도 보고 몸도 마음도 깨끗하게 하는 돌을 닦았지요. 1년, 2년, 3년이 지난 어느 날 장사꾼은 산에서 사귄 사람과 당나라로 장사를 떠나게 되었어요. 장사꾼은 장사를 떠난 지 4년이 지나서야 고향으로 돌아왔지요. 집을 떠난 지 어느새 7년이 지났구나. 어서 친구 집으로 가서 항아리를 찾아야겠다. 장사꾼은 서둘러 친구 집으로 갔답니다. 한편 친구는 장사꾼이 맡긴 들기름 항아리를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친구가 긴 세월 돌아오지 않자 죽은 줄만 알았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여보, 오늘은 들기름에 튀긴 음식이 먹고 싶구려. 우리 집엔 들기름이 없는데 어쩌지요? 부인의 말에 남편은 친구가 맡긴 들기름 항아리가 생각났어요. 두 사람은 항아리에서 들기름을 조금 덜어내었지요. 이런, 아깝기로 해라. 곰팡이가 생겼구려. 부인은 들기름을 모두 버리려고 쏟았답니다. 아니, 여보, 이건... 두 사람은 항아리에서 쏟아지는 돈을 보고 깜짝 놀랐지요. 들기름 항아리에 새 기름을 채워두어야겠어요. 두 사람은 돈을 얻어 무척 기뻤답니다. 얼마 후 장사꾼은 친구의 집을 찾아왔어요. 여보게, 그동안 잘 있었는가? 친구 부부는 장사꾼을 보고 깜짝 놀랐답니다. 아니, 나는 자네가 오랫동안 소식이 없길래 죽은 줄만 알았네 그려. 그랬군 그래. 내가 옛날에 맡겼던 들기름 항아리를 찾으러 왔네. 친구는 장사꾼에게 들기름 항아리를 돌려주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장사꾼은 항아리 안에 손을 넣어 보았지요. 항아리 안에는 돈이 없었답니다. 다음날 장사꾼은 다시 친구를 찾아갔지요. 여보게, 혹시 이 안에 있던 돈을 못 보았는가? 돈이라니? 무슨 돈 말인가? 친구 부부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잡아떼었어요. 이 친구 정말 너무하는군 그래. 지금까지 항아리를 맡아준 것도 모자라서 우리를 도둑으로 몰다니 말이야. 의리 없는 사람 같으니라고. 친구는 오히려 펄쩍 뛰었답니다. 장사꾼은 원님을 찾아가 억울함을 호소하였어요. 원님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지요. 자네의 사정은 딱하지만 그 항아리에 돈을 넣어두는 걸 본 사람이 없고 친구 부부가 가져가는 것을 본 사람도 없네. 그러니 누구 말이 옳은지 알 수가 없지 않은가. 장사꾼은 힘이 쫙 빠졌답니다. 그날부터 들기름 항아리 얘기는 마을 전체로 퍼졌지요. 장사꾼도 참 어리석군 그래. 분명히 친구가 가져갔을 거야. 사람들은 만나기만 하면 들기름 항아리 얘기였어요. 결국 임금님도 이 이야기를 알게 되었지요. 어느 날 임금님은 평상복 차림을 하고 궁궐 밖으로 나왔답니다. 어느 마을에 도착하니 아이들이 재판 놀이를 하고 있었어요. 재판관 역을 맡은 아이가 장사꾼 역을 맡은 아이와 친구 역을 맡은 아이에게 물었답니다. 너는 틀림없이 돈을 항아리에 넣었느냐? 네, 저는 분명히 2,500냥을 항아리에 넣었습니다. 그냥 기름 항아리라면 왜 맡겼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번에는 친구에게 묻겠다. 너는 정말 항아리를 열어보지 않았느냐? 네, 저는 항아리를 만져보지도 않았습니다. 항아리 안에 들기름이 있다고 했지 돈이 있다고 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래? 그 항아리에 든 기름을 맛봐도 되겠느냐? 장사꾼 역을 맡은 아이는 기름을 떠서 재판관 역을 맡은 아이에게 내밀었지요. 재판관 역을 맡은 아이는 냠냠 쩝쩝 소리를 내며 먹는 신용을 하였어요. 참 고소하고 맛있구나. 그런데 7년이나 된 기름이 이렇게 고소할 수 있느냐? 재판관 역을 맡은 아이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기름장수 역을 맡은 아이를 불렀답니다. 기름장수는 들어라. 들기름은 얼마 동안이나 상하지 않고 제 맛을 낼 수 있느냐? 네, 약 1년 정도입니다. 기름장수 역을 맡은 아이가 대답하였어요.
그렇다면 이 기름은 몇 년이나 된 것 같으냐? 기름 장수 역을 맡은 아이는 기름 맛을 보는 신용을 하였지요. 이 기름은 반년도 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임금님은 아이들의 현명한 판단에 감탄을 금치 못하였지요. 저렇게 지혜로운 아이들이 내 나라의 백성이라니 나는 참으로 행복한 임금이로다. 임금님은 흐뭇한 마음으로 궁궐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장사꾼의 억울함을 풀어주었답니다. 농담을 해도 분수가 있지. 말 한마디면 산천 초목도 떨게 할 정도의 권력을 손에 쥐고 있던 사람이 임금이었지요. 임금이 법이요 나라이기도 하였어요. 임금이란 그렇게 막강한 존재였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외롭고 쓸쓸한 것이 또한 임금의 자리였지요. 그래서 옛날 임금 중에는 광대를 곁에 두었던 임금도 있었다고 합니다. 광대가 하는 일이란 농담으로 임금을 웃기고 친구처럼 장난을 치며 함께 놀아주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도 괜찮다는 것을 법으로 정해주었어요. 임금을 모시는 광대가 하나 있었답니다. 어찌나 농담을 잘하고 장난을 잘 치는지 임금은 그 광대를 무척 아꼈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그 광대가 임금에게 지나친 농담을 하였어요. 여보게, 자네는 호박같이 못생겼군. 그러자 임금은 대번에 기분이 상하였지요. 그 광대를 혼내주기로 마음먹었어요. 여봐라, 이놈을 사형에 처하라. 서리빨 같은 호령을 하였답니다. 하지만 그것은 농담으로 내린 사형 선고였어요. 임금은 그처럼 농담과 장난을 좋아하였지요. 아이고, 임금님, 농담이 지나치십니다요. 광대도 그것이 농담인 줄 알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답니다. 며칠이 지나 사형 집행일이 되었어요. 이놈아, 농담을 해도 분수가 있지. 너는 오늘 사형이야. 형리들이 정말로 광대를 형장으로 끌고 가는 것이었어요. 아이고, 임금님, 저는 임금님을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서 농담을 했을 뿐입니다요. 임금님, 임금님. 새파랗게 질린 광대가 살려달라며 애원하였어요. 허허, 저런 겁쟁이 같으니. 허허허허. 임금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껄껄 웃었답니다. 사형장에 도착한 광대는 까무러치게 놀랐지요. 칼을 든 사형 집행관이 광대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임금님, 살려주십시오, 임금님. 광대가 울부짖으며 소리쳤지만 허허, 이제 보니 겁쟁이로구나. 하하하하. 임금은 껄껄 웃기만 하였답니다. 집행관이 광대의 무릎을 꿇게 하였어요. 그러고는 가리개로 광대의 두 눈을 가렸답니다. 이윽고 날카로운 음성이 들렸지요. 그놈의 목을 쳐라. 그렇지만 그것은 모두 연극이었어요. 장난을 좋아하는 임금이 거짓으로 내린 명령이었지요. 톡! 사형 집행관은 칼 대신 차가운 물 한 방울을 광대의 목에 떨어뜨렸어요. 외마디 비명을 남기며 광대는 쓰러졌지요. 그러자 껄껄 웃고 있던 임금은 네 이놈 광대야, 다시 또 그따위 농담을 하겠느냐. 쓰러진 광대를 향해 호통치는 척하였어요. 광대는 꼼짝도 하지 않았답니다.
네 이놈, 여기까지 와서도 장난이더냐? 어서 고개를 들지 못할까? 임금이 또 큰 소리로 꾸짖었지요. 그러나 광대는 죽은 듯 누워있을 뿐이었어요. 허허, 내 놈의 장난이 너무 심하구나. 어서 일어나거라. 나머지 장난은 궁전으로 돌아가서 계속하자꾸나. 이번에는 달래듯 말하였지요. 하지만 광대는 끝내 고개를 들지 않았답니다. 물 한 방울에 놀라 기절할 때 심장이 멎어버린 것이었답니다. 호랑이의 질책. 옛날하고도 아주 먼 옛날 이야기랍니다. 정지읍이라는 마을에 높은 산이 하나 있는데 커다란 바위와 길쭉길쭉 자란 나무들이 빼곡하였지요. 장터나 이웃 마을로 갈 때 이 산을 넘으면 이틀이나 시간을 벌었답니다. 그런데도 마을 사람들은 먼 길을 돌아서 다녔지요. 아주 급한 일이 있을 때에만, 그것도 꼭 대낮에 이 산을 넘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이 산에는 사람만 잡아먹는 호랑이가 살고 있었지요. 이 호랑이는 다른 놈들보다 키가 2척이나 더 컸고 발 하나가 어른 얼굴만 하였어요. 그리고 눈빛이 얼마나 매서웠게요. 누구나 이 호랑이를 만나면 그 자리에서 풀썩 쓰러져 정신을 잃고 말았답니다. 사람들이 이 호랑이를 무서워하는 데에는 또 다른 까닭이 있었지요. 오랜 세월 사람들을 지켜보며 살아온 탓에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훤히 깨달았고 마음속까지 깨끗한 사람만 골라 잡아먹었기 때문이에요. 호랑이들 중에도 이 호랑이를 왕으로 모시며 따르는 무리가 많았지요. 그래서 모두들 왕호랑이라 불렀답니다. 어느 날 산에 어둠이 깔릴 무렵이었어요. 왕호랑이는 오늘 저녁으로 어떤 사람을 잡아먹을까 하고 고민을 하고 있었지요. 다른 호랑이들은 슬금슬금 눈치만 살폈어요. 그래, 너희들 생각을 좀 들어보자꾸나. 오늘 저녁감으로 어떤 사람이 좋겠느냐? 왕호랑이의 말에 다른 호랑이들은 하나같이 생각에 잠겼답니다. 그때 다른 놈들보다 꼬리가 한 자는 더 긴 꼬리 호랑이가 앞으로 나서며 말하였어요. 제가 한마디 올리겠습니다. 왕호랑이는 앞발을 세워 자세를 고쳐 앉았어요. 오늘 저녁 식사로는 의원이 어떠하온지요? 의원이라. 그 까닭을 한번 말해보거라. 왕호랑이가 관심을 보이자 긴 꼬리 호랑이는 신이 나서 대답하였어요. 예, 의원은 몸에 좋은 약초를 골라 병을 치료하는 사람이옵니다. 평상시에 몸에 좋다는 약초란 약초는 모두 먹어보지요. 그러니 의원의 고기는 왕호랑이님의 몸에도 좋을 뿐더러 그 맛도 그만일 것이 아니옵니까? 잠자코 이야기를 듣던 왕호랑이가 갑자기 버럭 화를 내었어요. 그만 되었다. 썩 물러가거라. 긴 꼬리 호랑이는 깜짝 놀라 꼬리를 뒤로 감추고 나무 뒤에 숨었답니다. 왕호랑이는 아직도 화가 풀리지 않은 듯 콧김을 씩씩 내뿜었지요. 그리고는 다른 호랑이들을 향해 잔소리를 늘어놓았어요. 듣거라, 의원이란 무엇이더냐? 의원의 의자는 의심한다 할 때의 의자와 동하느니라. 왕호랑이님, 뭔가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아 제가 한마디 올리옵니다. 학식이 풍부하기로 소문난 훈장 호랑이가 나섰답니다. 훈장 호랑이는
바닥에서 마른 나뭇가지를 집어들어 땅에 글씨까지 쓰며 설명하였어요. 의원의 의자는 병을 고친다는 의자이며 의심하다의 의자는 바로 요 의자를 쓰니 그 뜻이 서로 다르옵니다. 입 닥치지 못할까? 왕호랑이는 벌떡 일어나며 천둥 치는 듯한 소리로 호통을 쳤답니다. 내 그 뜻을 몰라 그러는 줄 아느냐? 그리고 내가 뜻이 통한다 하였지 뜻이 같다고 했느냐? 내 말을 잘 들어보거라. 그 기세에 눌려 다른 호랑이들은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어요. 의원이란 무릇 의심이 많은 사람이다. 자기가 보기에 의심스러운 약초는 그럴싸하게 포장하여 사람들에게 먹여 시험해보게 일수이니라. 그리하여 사람의 병을 고치기보다는 오히려 위태롭게 할 때가 더 많지. 해마다 의원의 손에 죽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그런 의원의 고기가 어찌 내 몸에 좋을 수가 있겠느냐? 왕호랑이는 고개를 흔들어 진저리를 치고는 다시 자리에 앉았답니다. 그때 몸이 날렵하여 날쌔기인 호랑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었지요. 그러시다면 무당고기는 어떠실지? 날쌔기 호랑이가 말끝을 흐리며 왕호랑이의 눈치를 슬슬 살폈답니다. 그래, 어서 말해보거라. 왜 무당고기가 좋다고 생각하는고? 예, 무당은 매일 아침 깨끗이 목욕을 하고 천지신명께 기도를 올리는 사람이옵니다. 무당의 고기는 깨끗하고 그 맛 또한 부드러울 것이니 오늘 저녁으로 무당을 드시는 것이 어떠하실지. 날쌔기 호랑이는 말을 마치자마자 왕호랑이의 얼굴이 일그러지는 것을 보았답니다. 겁에 질려 근처 나무 위로 잽싸게 뛰어올랐지요. 허허, 고작 생각한다는 것이 무당이란 무엇이더냐? 옛말에 무당의 무자와 사실이 아닌 것을 거짓으로 꾸민다는 뜻의 무자는 서로 뜻이 통한다 하였다. 안 그러느냐? 왕호랑이는 바위 뒤에 몸을 숨기고 고개만 내밀고 있는 훈장호랑이를 바라보았어요. 훈장호랑이는 대답도 제대로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지요. 그 모습을 본 왕호랑이는 흥 하며 세차게 콧김을 내뿜더니 말을 이었답니다. 무당은 귀신을 속이고 사람들에게 거짓말만 일삼는 것들이다. 무당의 터무니없는 거짓말로 인해 목숨을 잃는 사람 역시 해마다 수만 명은 되느니라. 그리하여 죽은 사람들의 원혼이 무당의 뼛속에까지 스며들어 득실거리며 살고 있단 말이다. 그 도끼 어린 것을 어찌 먹으란 말이냐. 왕호랑이는 말을 마치자 주위에 모여있는 호랑이들을 쓱 훑어보았어요. 모두들 겁에 질린 표정으로 눈치만 살피고 있었지요. 그때 용기 있고 현명하기로 소문난 장군 호랑이가 앞으로 나섰답니다. 제가 한 사람 추천해 올릴까 하옵니다. 왕호랑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 아랫마을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과는 많이 다르다는 소문이옵니다. 그자는 인자한 염통과 의로운 쓸개며 충성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한 순결한 지조를 품었다 하옵니다. 왕호랑이는 침을 꼴꺽 삼키며 장군 호랑이에게 바짝 다가가 앉았어요. 사람들은 그자를 높은 덕을 지닌 선비라 부르며 존경하고 있사옵니다. 특히 선비들은 학식 또한 높아 하늘의 움직임을 두루 꿰뚫고 있다 하옵니다. 그자 또한 덕과 학식이 높은 선비이오니 고기 맛이 기가 막힐 줄 아옵니다. 그런데
왕 호랑이가 갑자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아니야. 아무리 학식이 높다 한들 해와 달 그리고 별들의 움직임까지 두루 알 수가 있겠느냐. 신이면 모를까. 이는 선비라는 것들이 사람들을 속여 자신들을 높이 지켜 세우려 꾸며낸 이야기이니라. 그런 뻔뻔스런 선비들의 고기는 딱딱하여 목구멍에 넘어가지 않을 뿐더러 넘어간다 한들 소화가 되지 않고 체할 게 틀림없다. 이제 다른 호랑이들은 입을 꾹 다물었어요. 하는 수 없이 왕 호랑이는 장군 호랑이에게 물었지요. 그래, 그 선비가 누구더냐? 장군 호랑이는 듣던 중 반가운 소리라 눈을 번쩍 떴답니다. 예, 요 아래 정지읍에 살고 있는 북곽 선생이라는 사람입니다. 나이 40에 이미 교정을 본 책만 해도 1만 권이 넘는다 하옵니다. 그리고 지은 책은 1만 5천 권이 좋게 된다지요. 북곽 선생의 덕은 정지읍뿐 아니라 이미 온 세상에 두루 알려졌답니다. 가르침을 받으러 오는 사람만도 마을 밖까지 줄을 선다 하고 벼슬이 높은 분들도 북곽 선생을 존경한다 하옵니다. 장군 호랑이는 마치 자신의 일이라도 되는 양 자랑을 늘어놓았지요. 잠시 생각에 잠겨있던 왕 호랑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장군 호랑이에게 명령하였어요. 그래, 앞장서 보거라. 우선 북곽 선생을 만나보아야겠다. 그 고기가 내 입맛에 맞을지는 보고 나서 결정하자꾸나. 그리하여 장군 호랑이와 왕 호랑이는 북곽 선생을 찾아 길을 나섰답니다. 한편 북곽 선생은 동리자라는 과부의 집에 머무르고 있었지요. 동리자 역시 정지읍 사람들이 자랑스러워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뛰어나게 아름다웠으며 남편이 죽자 다시 결혼을 하지 않고 홀로 아이들을 키우며 살아가고 있었으니까요. 사또는 그 바른 마음씨에 감탄하여 고을의 넓은 땅을 떼어 동리자에게 선물하였어요. 마을 사람들은 이 땅을 동리자라는 과부가 사는 동네라고 부르며 자랑스러워 하였답니다. 왕 호랑이가 막 마을로 내려오고 있을 때였어요. 동리자의 집에는 5명의 아들들이 책을 읽고 있었지요. 갑자기 막내 아들이 형들에게 속삭였어요. 형님들, 어머니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그럴 리가 있느냐? 어머니께서는 벌써 잠자리에 드셨을 시간인데. 5 아들들은 혹시 도둑이라도 들었나 싶어 밖으로 나와 어머니 방 앞으로 갔지요. 방에서는 어머니와 웬 남자의 목소리가 새어나왔어요. 귀를 기울여 듣고 있던 큰 형이 목소리를 낮추어 말하였어요. 아니, 이것은 내가 존경하는 북곽 선생의 목소리가 아니냐? 예, 제가 듣기에도 그렇습니다, 형님. 둘째도 맞장구를 쳤어요. 아니, 그 높은 덕을 지니신 북곽 선생이 이 밤에 어찌 어머니 방에 있지요? 셋째의 말에 넷째가 책에 쓰인 가르침을 외우며 거들었어요. 얘기라는 책에서 이르기를 과부의 문엔 함부로 들지 않는다 하였거늘 저것은 분명히 북곽 선생으로 둔갑한 천년 묵은 여우일 것입니다. 형님들, 저도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마을 성문이 낡아서 여우 구멍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막내가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듯 울먹였어요. 큰 형은 동생들을 진정시키며 용기를 내어 말하였지요. 얘들아, 여우의 갓을 얻은 자는 천금의 부자가 되고 여우의 신을 얻은 자는 대낮에도 그림자를 감출 수 있고 여우의 꼬리를 얻은 자는 남을 잘 설득해서 누구라도 기뻐하게 한다고 하였다.
우리가 힘을 모아 여우를 잡아 이것들을 나누어 갖자. 형제들은 손에 몽둥이며 빗자루며 삼지창까지 집어들고 방 안으로 뛰어들어갔어요. 방 안에 있던 북곽 선생은 소스라치게 놀라 갓도 두고 신발도 두고 웃옷도 두고 밖으로 도망쳐 나왔지요. 아이쿠, 이러다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기라도 하면 큰일이구나. 북곽 선생은 한쪽 다리를 비틀어 목돌미에 얹었답니다. 그리고는 도깨비처럼 춤을 추고 웃으며 대문을 펄쩍펄쩍 뛰어나갔지요. 그러다가 그만 벌판에 있는 똥 구덩이에 텀벙 빠져버렸어요. 아이고 냄새야, 나 죽네 나 죽어. 북곽 선생은 간신히 똥 구덩이에서 빠져나왔어요. 그때 마침 마을로 내려온 왕호랑이가 북곽 선생 앞을 턱 막아섰지요. 참으로 망측한 자로구나. 북곽 선생은 왕호랑이를 보자 겁에 질려 설설 기어 앞으로 나아갔어요. 공손히 3번 절을 하고는 꿇어앉아 말하였지요. 아이고, 왕호랑이님께서 여기에 어쩐 일이십니까? 왕호랑이님의 지극히 높으신 덕은 이미 들어 알고 있으며 그 덕을 오래전부터 사모해 왔습니다. 듣고 있던 왕호랑이는 밤하늘이 쩌렁쩌렁 울리게 큰 소리로 나무랐어요. 어흥, 그만 그 입을 다물지 못할까? 선비들은 아첨을 잘 한다더니 그 말이 틀리지 않구나. 평소에 온갖 나쁜 말로 나를 욕하더니 잡아먹힐 신세가 되자 달콤한 말로 내 마음을 움직이려고 하는구나. 이런 고얀 놈. 제발 그 높으신 덕을 베푸시어 부디 목숨만은 살려주시옵소서. 북곽 선생은 달달 떨며 땅에 코를 박고 엎드렸어요. 어허, 너희 사람들 덕이 아무리 높다 한들 우리 호랑이들의 덕을 따라오겠느냐? 우리는 작고 약한 것들은 먹지 않으나 너희들은 무엇 하나 가리지 않고 먹어대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가 마을로 내려와 말과 소를 잡아먹으면 원수로 여기지. 너희는 말과 소를 잡아먹지 않느냐? 너를 위해 그렇게 땀 흘려 일하는데도 말이다. 그것도 모자라 우리가 먹을 노루와 사슴까지 남기지 않고 잡아가니 내 어찌 너희를 좋아할 수 있겠느냐? 듣고 보니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흥, 밤낮 없이 서로의 것을 빼앗고 헐뜯고 싸우며 온갖 못된 짓을 다 하고도 부끄러워하기는커녕 이제는 무기나 도구를 만들어 자연까지 버려놓지 않느냐. 하지만 우리는 고기는 먹을지언정 풀은 먹지 않으며 먹을 것을 쌓아놓거나 남이 잡은 먹이는 욕심을 내지 않느니라. 그저 하늘이 정해주신 생김대로 감사하며 살아가느니 그 덕이 어찌 높지 않으리요. 북곽 선생은 왕호랑이가 말하는 동안 내내 머리를 조아리고 있었어요. 잠시 말이 끊기자 북곽 선생이 다시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하였어요. 왕호랑이님의 말씀이 모두 맞사옵니다. 이 보잘것없는 사람 왕호랑이님의 신하가 되고자 하니 부디 받아주시옵소서.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사방이 고요하기만 할 뿐이었어요. 북곽 선생이 힐끔 곁눈질을 하니 멀리 동이 터왔지요. 북곽 선생은 조심스레 고개를 들어 사방을 살펴보았어요. 왕호랑이는 온데 간데 없고 저만치 농부 한 명이 밭을 갈러 나오고 있었답니다. 농부는 북곽 선생을 알아보고는 다가와 말을 걸었지요. 아니, 북곽 선생님 아니십니까?
이른 아침부터 여긴 어쩐 일이신지요? 그리고 벌판에 절을 하고 계시는 것은 무슨 까닭이신지? 그러자 북곽 선생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큰 기침을 하고는 대답하였어요. 아함, 옛말에 이르기를 하늘이 높으니 감히 엎드리지 않을 수 없으며 땅이 도터우니 감히 기어가지 않을 수 없다 하였소. 내 직접 그 말을 실천해 보고자 절을 하고 있었던 것이요. 점잖게 말을 하고는 재빨리 그 자리를 벗어났답니다. 시골 아이와 서울 양반. 시골에만 살다가 한양에 올라온 아이가 있었답니다. 아이는 날마다 한양 거리를 구경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답니다. 태어나서 처음 보는 것도 많고 신기한 것도 많았으니까요. 어느 날이었어요. 이 날도 다른 날처럼 한양 거리를 돌아다니고 있었지요. 한참 구경을 하고 있는데 배가 고팠답니다. 아이고, 배고파라. 뱃속에 거지가 들었나? 아이는 배를 움켜쥐고 주막 근처를 어슬렁거렸어요. 가게 차려진 음식들이 어찌나 먹음직스러운지 아이는 군침을 꼴딱꼴딱 삼켰답니다. 음식들 중에는 처음 보는 것도 많았어요. 이름이 뭔지, 무엇으로 만들었는지,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잘 모르지만 맛있어 보이는 것만은 틀림없었지요. 뭐든지 값을 물어보고 사 먹어야겠다. 아이는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것부터 차례대로 물어보았어요. 하지만 너무 비싸서 먹을 수가 없었지요. 음식 구경을 하다 보니 배는 더욱 고팠답니다. 내가 가진 돈으로는 도저히 배를 채울 수가 없겠구나. 아이는 하는 수 없이 사 먹는 것을 포기하였어요. 그러나 배가 화가 났는지 요란스럽게 꼬르륵거렸지요. 음식이 없는 곳을 돌고 돌다 보니 풀을 파는 가게까지 왔답니다. 짐승들에게 먹일 풀을 잔뜩 쌓아놓고 파는 집이었어요. 우리 고향에 가면 볼 수 있는 풀이 여기 다 있구나. 아이는 어쩐지 반가운 생각이 들었답니다. 소에게 먹이던 메밀풀도 보였지요. 메밀풀은 사람이 먹어도 괜찮은 것인데. 아이는 연한 메밀풀을 된장에 묻혀 반찬으로 먹었던 기억이 났답니다. 이 메밀풀은 한 그릇에 얼마예요? 한 푼이란다. 사겠니? 다른 음식에 비하면 무척 싼 가격이었어요. 예, 2그릇만 주세요. 주인은 메밀풀을 가지고 나왔지요. 얘야, 이건 어디에 담아갈 거니? 주인은 가축에게 줄 여물을 사가는 줄 알았던 것이에요. 여기에 담아가려고요. 아이는 자기 배를 가리켰지요. 주인은 눈을 동그랗게 떴답니다. 너무나 배가 고팠던 아이는 그 자리에서 2그릇의 메밀풀을 몽땅 먹어치웠어요. 배가 많이 고픈 모양이로구나. 주인은 메밀풀을 덤으로 더 주었답니다. 아이는 그것까지 맛있게 먹었지요. 그때 서울에 사는 젊은 양반이 시장 구경을 하고 있었어요. 옷을 잘 차려입은 젊은 양반은 설렁설렁 부채질을 하며 거드름을 피웠답니다. 그러다 풀 가게 앞에서 시골 아이가 풀을 맛나게 먹는 것을 보았지요. 젊은 양반은 풀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었지요. 저런 바보 같은 놈을 보았나? 자기가 무슨 송아지라도 되는 줄 아는 모양이군. 젊은 양반은 배꼽을 잡으며 웃어대었답니다.
내가 머리털 나고 소보다 풀을 그렇게 맛있게 먹는 놈은 처음이다. 아이고 우스워라. 배꼽 빠지겠구나. 아이는 젊은 양반을 보자 눈물이 나올 것만 같았답니다. 아이고 너무 웃었더니 신경통이 도지는 것 같구나. 젊은 양반은 허리를 두드리며 계속 웃었어요. 아이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풀이 있다는 것도 모르면서 무작정 놀리는 양반이 너무나 얄미웠지요. 한편으로는 자신의 처지가 부끄럽기도 하고 서럽기도 하였답니다. 얼굴이 화끈거려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 버리고 싶었어요. 아이는 입을 꾹 다물고 곰곰이 생각하였지요. 똑똑한 척 잘난 체 하는 양반네들 가만히 있지만은 않겠어. 아이는 서울 양반을 놀려주고 싶었어요. 양반님께서는 제가 아무것도 모르면서 풀을 사 먹는 줄 아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기 있는 풀은 모두 약이 되는 것으로 정말 귀한 것이지요. 아이는 손가락으로 질경이를 가리켰어요. 주인 아저씨, 저 귀한 풀들을 몽땅 주세요. 남이 사가기 전에 얼른 사야겠어요. 아이는 시치미를 떼며 소리쳤어요. 젊은 양반은 긴가 민가 고개를 갸우뚱하였지요. 질경이는 토끼나 먹지 사람은 못 먹는 풀이 아니냐? 무슨 말씀이십니까? 질경이가 얼마나 맛있고 좋은 것인데요. 없어서 못 먹는 것입니다. 젊은 양반은 처음 듣는 아이의 말이 신기하기만 하였어요. 얘야, 그게 정말이냐? 풀이 약이 된다는 건 말이다. 그럼요. 저도 잔병이 많았는데 풀을 먹고 좋아졌는걸요. 아까 그 메밀풀을 3그릇이나 먹었더니 이젠 힘도 세진 것 같습니다. 젊은 양반은 풀 가게에 쌓아놓은 풀을 유심히 살펴보았어요. 그럼 네가 몽땅 사겠다는 풀도 약이 되느냐? 당연하지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뭐하러 사겠습니까? 그건 아주 귀한 풀이거든요. 특히 신경통에 그만이지요. 저도 아버지께 드리려고 사가는 것입니다. 신경통? 젊은 양반은 귀가 번쩍 뜨였답니다. 정말로 신경통에 좋단 말이지. 그렇다면 나도 그것을 삼아. 시골 아이는 갑자기 고개를 저었지요. 안 됩니다. 이건 제가 먼저 사기로 한 것인데요. 마음이 급해진 젊은 양반은 주섬주섬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었어요. 주인장, 한 그릇에 다푼 쳐드릴 테니 그 풀을 내게 파시오. 그럼 할 수 없군요. 저는 다음에 사야겠습니다. 아이는 다음에 사겠다며 아쉬운 표정으로 질경이를 내려놓았어요. 양반은 주인에게 풀값을 주고 질경이를 샀답니다. 그러더니 풀 한 줌을 입에 넣고 질근질근 씹었지요. 넓고 쓴 맛에 이맛살을 찌푸렸지만 신경통에 좋다는 말에 꾸역꾸역 먹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너무 쓰고 떫어서 눈물이 날 지경이었지요. 그때서야 아이는 배를 부여잡고 깔깔깔 웃기 시작하였어요. 아이고 배야, 너무 우스워서 내 배꼽 놓고 가겠네. 이 녀석아, 어른이 약 먹는 걸 처음 보느냐? 네, 처음 봅니다. 똑똑하신 양반님께서 제 말에 속아 토끼나 먹는 풀을 먹는 건 처음 봅니다. 시골 아이는 대굴대굴 구르며 웃어대었어요. 그제야 젊은 양반은 자기가 속았다는 것을 알았답니다. 이런, 아이고 쓰다써. 젊은 양반은 먹고 있던 풀을 뱉어내느라 야단이었어요. 아이의 웃음소리에 구경꾼들이 모여들었지요.
풀 가게 주인은 그 꼴을 보며 손뼉을 치며 웃었답니다. 아이고, 서울 양반님 죄송해요. 하지만 시골 아이라고 놀리면 안 되지요. 이왕 값을 치르셨으니 집에 가지고 가서 토끼에게나 주십시오. 젊은 양반은 아무 말도 못하고 얼굴이 빨개져서 줄행랑을 쳤답니다. 세종대왕 이야기. 제발 책 좀 그만 읽으십시오. 또 책을 읽은 걸 전하께서 아신다면 크게 화를 내실 것입니다. 신하들이 간절하게 부탁했지만 충령은 꿈쩍도 하지 않았지요. 책이 눈앞에 있는데 어찌 안 읽나요? 아바마마께는 들키지 않게 할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충령은 태종의 셋째 아들이에요. 태종은 학문에 대한 열의가 높고 성품이 인자한 충령을 마음 깊이 아꼈지요. 그런데 충령은 책 읽기를 너무 좋아하였어요. 하루 종일 책만 읽는 충령이 걱정된 나머지 태종은 이렇게 명령하였지요. 왕자가 더는 책을 읽지 못하도록 책을 모두 빼앗아라. 그러나 충령은 몰래 책을 숨겨두었다가 병풍 뒤에서 읽곤 해 신하들을 안절부절하게 하였답니다. 이런 충령과 다르게 왕의 뒤를 이어야 할 첫째 아들 양령은 놀기만을 좋아하였지요. 글 공부보다는 사냥을, 나란 일보다는 먹고 마시는 일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이쯤 되자 태종은 양령 대신 충령에게 왕의 자리를 물려주고자 하였지요. 그러자 신하들이 근심 어린 얼굴로 이야기하였어요. 전하, 조선의 법도를 따르자면 맏아들이 왕이 되어야 하옵니다. 백성들이 본받도록 앞장을 서야 할 전하께서 나라의 법도를 어기시다니요. 있어서는 아니 될 일이옵니다. 태종은 흔들리지 않았지요. 충령의 능력이 뛰어나다는 걸 다들 잘 알지 않소. 조선이 바르게 서야 나라의 법도도 있는 것이요. 이 나라를 바르게 세울 자가 있다면 그 자가 바로 충령이요. 이렇게 충령은 조선의 네 번째 왕이 되었지요. 그가 바로 세종대왕이랍니다. 세종대왕은 백성을 사랑하는 왕이었어요. 나라의 근본은 백성이다. 백성들이 굶주리지 않고 배부르게 먹으려면 무엇보다 농사가 잘 되어야 한다. 예, 전하. 중국의 농사책을 바탕으로 백성들에게 농사 지식을 알리고 있습니다. 세종은 신하의 말이 탐탁지 않았지요. 우리나라와 중국은 날씨도 땅도 다르거늘 어찌 다른 나라의 농사법을 따른단 말이오. 더 나은 방법을 찾도록 하시오. 세종은 전국 각지의 실력 있는 농사꾼들에게 농사짓는 방법을 알아오라고 하였지요. 그러자 조선 땅 곳곳에서 농사짓는 방법을 적어 올렸답니다. 세종은 학자들과 함께 농법을 정리해 농사직설이라는 책을 만들었지요. 세종은 경복궁 뒤뜰의 밭을 일구고 책에 적힌 대로 직접 농사를 지어보기로 하였어요. 전하, 채통을 지키시옵소서. 백성들이 전하께서 호미질이나 하신다는 걸 알고 전하를 가벼이 여길까 염려되옵니다. 책에 적힌 대로 직접 해보아야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알 것 아니오. 세종은 이렇게 완성한 농사직설을 나라 곳곳에 배포하였어요. 그 결과 백성들은 이전보다 수확량이 늘어 한박 웃음을 지을 수 있었답니다. 세종은 잠시도 손에서 책을 떼지 않았어요. 때문에 역사, 철학,
과학, 문학 등을 모두 꿰뚫는 식견을 지니고 있었지요. 또한 여러 방면에서 뛰어난 학자들을 뽑아 집현전에서 학문에 전념하도록 하였답니다. 우수한 인재들과 함께 연구한 내용은 나랏일에 반영되어 나라가 발전하는 데 큰 보탬이 되었지요. 그런 세종에게 큰 고민이 생겼어요. 집현전에서 학자들과 연구한 바를 책으로 펴내기는 하나 백성들이 그를 몰라 읽지를 못하니 이게 다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세종은 큰 뜻을 품게 되었지요. 백성들이 쉽게 읽고 쓸 수 있는 글자를 만드는 일이었지요. 세종은 나랏일을 세자에게 맡기고 글자를 연구하는 일에 온 힘을 쏟았답니다. 집현전의 학자들과 함께 중국, 일본, 몽골뿐 아니라 머나먼 인도, 티베트 등 여러 나라의 언어를 연구하였어요. 1443년 세종은 훈민정음을 세상에 알렸지요. 훈민정음은 백성에게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이랍니다. 세종은 훈민정음의 머릿말에 이렇게 썼답니다. 나라의 말씀이 중국과 달라 문자로 서로 통하지 못하기 때문에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어도 뜻을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가 이를 가엾게 생각하여 새로 28글자를 만드니 사람들이 쉽게 익혀 편리하게 쓰기를 바란다. 그러자 새로운 글자를 반대하는 의견이 빗발쳤어요. 전하, 백성들이 글을 알게 되면 골치가 아플 것입니다. 중국의 글자를 따르지 않으면 중국의 미움을 살 것입니다. 세종은 언제나 신하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였지만 이번만큼은 뜻을 굽히지 않았지요. 세종의 훌륭한 업적들은 모두 한 마음에서 출발하였어요.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지요. 백성들이 글자를 알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려 했던 세종의 어진 마음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가 쉽고 아름다운 한글을 사용할 수 있는 거랍니다.